이 영상에는 퍼플레인으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은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읽은 책 4권을 같이 리뷰하는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마다 내용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굉장히 다른 종류의 책들이라서 아마 이 중에 취향에 맞는 책을 한 권 정도는 다들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소설 3권, 그리고 산문집 1권을 소개하려고 하고요.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딱 봐도 강렬한 표지의 바로 이 책입니다. 전삼회 작가의 붉은 실 끝의 아이들, 출판사는 퍼플레인이고요. 이 책은 전삼회 작가님의 SF 중편 소설을 담은 책입니다. 눈길을 확 사로잡는 이런 표지에 소설의 설정도 확인을 해보니까 너무 흥미로워서 제가 알라딘 장바구니에 넣어놨던 책이었어요. 마침 출판사에서 연락을 주셔서 너무나 반갑게 협업을 하게 됐고요. 우리가 흔히 운명이나 인연에 관해 이야기할 때 붉은 실로 이어져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들 쓰는데요. 이 소설은 고대 중국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붉은 실 설화를 모티프로 평행우주 그리고 초능력과 같은 SF적 요소를 활용해서 굉장히 색다른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소설의 간단한 줄거리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주인공인 고등학생 유리는 예지몽을 꾸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반의 시아라는 한 아이가 유리에게 말을 합니다. 초능력 때문에 힘들지? 라고. 알고 보니 시아도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바로 시아가 걱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초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아에게 들킨 것만으로도 당황스러운데 이런 당황스러운 유리의 앞에 갑자기 5명의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평행우주에서 찾아온 또 다른 유리 자신들이었는데요. 이들은 유리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전해요. 네가 사는 지구는 시야 때문에 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자신들이 살던 5개의 우주 역시 그 세계에 살던 다른 시야의 능력 때문에 멸망하거나 혹은 멸망 직전까지 갔었다. 라는 것. 이들은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시야를 죽여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때부터 유리와 시야 사이에는 마치 붉은 실이 꽁꽁 묶이는 듯한 인연이 생기고 맙니다. 여기까지가 이 책의 간단한 줄거리였는데요. 아무래도 평행우주에서 찾아온 이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유리라든지 설명이 조금 헷갈리게 들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실제 책 안에서는 이들이 헷갈리지 않게 설명이 되고 또 각자 이름이 붙여지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 앞에 어떤 아이가 어떤 초능력을 갖고 있는지 알기 쉽게 정리한 등장인물 소개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책의 저자 소개를 보면 전삼회 작가님은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쓰는 것을 좋아하시고 어른이 되다만 혹은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버린 이들의 이야기를 주로 쓰신다고 적혀 있어요. 저자 소개처럼 이 소설도 아이와 어른의 경계에 선 10대의 이야기, 특히 가차없고 잔혹한 이 세계에서 어떻게든 길을 찾아내려는 10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 책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궁금해했던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붉은 실 설화와 SF적 요소의 결합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신화나 설화를 재해석한 이야기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기도 해서 그리고 제가 기대했던 대로 이 책은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을 배경으로 하지만 동시에 여러 평행우주에서의 삶도 함께 제시가 되거든요. 그리고 초능력이라는 핵심적인 요소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SF 소설에서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하고 또 스케일 큰 경험을 이 책에서도 마음껏 할 수 있다. 라는 점이 일단 1차적으로 드러나는 매력이었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 소설이 이 현실에 굉장히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은 이 소설이 10대의 성장이라는 것을 결코 가볍게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성장이라는 것은 주로 긍정적으로 그려지기 마련이죠. 더 강해지고 더 유능해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 더 잘 적응하고 잘 살아가게 하는 것으로 그려지기 마련인데 이 소설에서 그리는 성장은 사뭇 다릅니다. 오히려 앞서 표현한 것처럼 잔혹한 세상을 마주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 현실이 진정 어떤 것인지를 좀 처절하게 깨닫는 그런 면이 더 큰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약자와 소수자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도 목도하게 되고 결코 핑크빛으로만 그릴 수 없는 성장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서 진짜로 겪는 성장이라는 것을 이 소설이 비유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고요. 제 예상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흘러가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리고 이 작품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정서를 느끼면서 저도 다시 한번 성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고
또 깨닫는 면이 있었습니다. 독특한 설정의 SF 소설 혹은 10대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을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께는 특히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책을 시작으로 전삼회 작가님의 다른 작품들도 좀 읽어보고 싶어서 몇 권 더 장바구니에 좀 넣어놨어요. 이런 이야기를 쓰시는 분이라면 내가 좀 마음을 많이 붙이고 의지하고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장바구니에 넣어놨고, 이렇게 새로운 작가님을 한 분 더 알게 되어서 너무나 기쁜 마음이고요. 여러분께도 이 기회를 통해서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장르를 조금 바꿔서 산문집입니다. 제가 지금 읽은 순서대로 사실 보여드리고 있는 거긴 한데요. 목정환 작가의 모국어는 차라리 침묵이라는 책이고요. 출판사는 아침달입니다. 표지가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특히 이 앞표지는 띠지를 제외하고 보면은 진짜 뭐 제목, 그리고 저자 이름과 출판사 이름 이렇게만 있는 건데, 많은 것을 덜어내고 넣지 않음으로써 이 책의 분위기와 무게감을 이토록 잘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진짜 이 색감마저도 이 책의 분위기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볼 때마다 정말 감탄을 하는 표지인데요. 아무튼 이 책은 띠지에도 쓰여있지만 공연예술 이론가인 저자분께서 주로 프랑스에서 관람하셨던 공연에 대해서, 그리고 공연에 관련하여 맺었던 여러 인연들에 대해서 쓰신 산문집이에요. 그리고 각 챕터 앞에 작가님께서 직접 찍으신 사진도 함께 수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앞서 무게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단어를 쓴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은 이 책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공연예술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지닌 특성 때문에 자연히 이미 사라진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그로 인해서 이 책에서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정서와 또 그것을 담아내는 문체가 굉장히 묵직하고 밀도가 높게 느껴지기 때문이거든요. 이 책에서 작가님이 첫 페이지에서부터 연극이나 공연과 같은 시간 예술은 그 존재 방식이 시간에 기대고 있어 발생하는 동시에 소멸하는 예술이라고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배우가 내뱉은 대사와 숨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흩어지고 사라지기 때문에 아무리 같은 연극, 같은 배우, 같은 극장이라고 해도 어제 본 연극과 오늘 본 연극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사라짐이 연극과 공연 같은 시간 예술에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전제로 깔려있기 때문에 이 책 또한 이미 사라진 것들에 대한 기록이고, 다시는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어떤 먹먹한 슬픔과 그리움 같은 거를 밑바닥에 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극장에서 본 공연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련해서 맺었던 여러 인연들, 그러나 이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인연들에 대해서도 이 책은 마치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마음을 담아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정말 꾹꾹 눌러 읽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꾹꾹 눌러 읽은 데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책에 작가님이 프랑스에서 보셨던 연극이나 공연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오다 보니까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문장을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그 순간들을 떠올리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 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그 연극이나 공연의 디테일한 내용이라든지 뭐 줄거리나 의미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말하자면 그 모습을 그대로 박제하기 위해 쓰인 글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도 연극의 장면을 머릿속에 온전히 그려볼 수 없음, 그 없음을 받아들이면서 계속 읽어나갔던 것 같아요. 저자의 입장에서 이미 사라진 것에 대해 글을 쓴다는 것이, 그리고 독자의 입장에서 역시 자신이 영영 볼 수 없는 것을 담은 글을 읽는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라는 생각도 계속 곱씹으면서 하게 되고, 제가 이 책을 백신을 맞고 나서 좀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 몸이 좀 무거워졌을 때 읽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앉은 자리에서 오랫동안 이 책 한 권만을 계속 읽었거든요. 그렇게 읽으니까 오히려 이 책의 분위기에 한껏 빠져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잔잔하면서도 밀도 높은 산문집에 그야말로 푹 빠졌다가 나온 거죠. 이런 느낌의 산문집을 좀 오랜만에 읽는 거기도 했고, 그래서 말로써 이 감상을 정리하는 게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추천을 하고 싶었던 그런 책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읽어보셨을 것 같은 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 책 드디어 읽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다시 소설로 넘어왔고요. 지난 리딩 모먼트 영상에서 읽고 있다고 잠깐 말씀을 드렸던 책인데, 박완서 작가의 단편을 모은 소설집이고요. 작가들이 사랑하는 박완서 명단편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 책은 작년 북클럽 문학동네 가입 키트에 들어있던 책이에요.
그래서 따로 판매를 하는 책은 아니고 강화길, 김금희, 김혜란, 김현수, 박상영, 이미상, 최은영 작가님께서 추천하신 박완서 작가님의 단편들 수록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어렸을 때는 두세 권 정도 읽은 적이 있었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 박완서 작가님의 작품을 읽은 적은 사실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라는 에세이집을 읽은 것 이외에는 제가 그 이후로도 소설을 계속 읽어봐야지 생각을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시간이 벌써 흘러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그러다 얼마 전에 유퀴즈에 호원숙 작가님께서 나오신 적이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서 이제 진짜 소설을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드디어 이 책을 읽게 된 건데 이 책에 수록된 작품들은 대부분 70년대와 80년대 한국전쟁 이후 그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고 그런데 산업화가 너무나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가난을 헤쳐나가야 하고 또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도 해야 되고 그 시기를 온몸으로 거쳐온 이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70년대에 자식들이 외국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미국에 사는 딸에게 가는 어떤 할머니의 이야기라든지 친정에서 독립해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이웃집과 자신의 집을 끊임없이 비교를 하고 더 나아진 것이 없는 삶의 환멸을 느끼는 어느 주부의 이야기라든지 어쩌면 자식보다 더 애지중지 키운 조카가 커가면서 보이는 태도 때문에 혼란을 느끼는 고모의 이야기라든지 어느 평범한 개인의 이야기 혹은 가족사처럼 보이지만 혼란했던 한국의 근현대사를 빼놓고는 결코 이야기할 수 없는 일들인 거죠. 저는 이 책에서 다루는 세대가 아니잖아요. 90년대 생이고 그리고 한국전쟁이나 7, 80년대 그 시기 산업화 이런 것들을 사실은 교과서로 배운 세대이고 그러니까 제가 직접 몸으로 체험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런 시대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저는 나이로 봐도 이 작품들의 화자가 겪은 일들을 아직 겪지 않았을 나이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 다루는 말하자면 아메리칸 드림이라든지 분단의 고통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단어로 요약해서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 당시에 어떻게든 살기 위해 했던 갖가지 일과 또 그때 느꼈던 것들이 저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수록된 이별의 김포공항이라는 작품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70년대에 자식들이 다 외국으로 흩어지고 미국에 사는 딸에게 가려는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 안에는 한국전쟁이나 혹은 그 이전부터 시작을 해서 아메리칸 드림까지 이어지는 그 굴곡진 역사 그리고 자식과 부모 간의 혹은 형제자매들 간의 갈등이 다뤄지는데요. 세대 차이에 의한 갈등도 있겠고 또 같은 세대 안에서도 뭔가 삶의 어떤 고단함 때문에 야기되는 그런 갈등도 있는데 거의 50년의 시차를 뛰어넘고 이 이야기가 저에게 왔을 때 이거는 단지 과거의 이야기 혹은 소설 속 허구의 이야기 이렇게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오히려 어느 부분에서는 이 소설에 할머니의 손녀도 나와요. 근데 그 손녀보다 오히려 할머니에게 더 깊이 이입을 했고 어떤 감정의 동요가 저에게까지 느껴지는 굉장히 신기한 경험인데 그게 뭔가 한국인으로서의 그 역사적인 어떤 DNA 약간 과장해서 말하면 그런 게 나에게도 있나 싶을 정도로 뭔가 말할 수 없지만 알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물론 제가 그거를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게 했냐마는 처음에는 그래 이제 박완서 작가님의 작품을 제대로 읽어봐야지 하는 정도의 동기부여를 갖고 읽기 시작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한 개인과 가족의 사연 안에 그 역사가 담기는 방식이라든지 인물의 심리가 생생하게 묘사되는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굉장히 거침없이 쭉쭉 뻗어나가는 문장 같은 것들이 그런 거에 정말 빠져들어서 읽었어요. 최소 20년, 길게는 거의 50년 전에 쓰인 글들도 많기 때문에 그 안에 쓰이는 단어와 표현에서 느껴지는 세월의 흔적 혹은 독특한 감각 같은 거를 엿볼 수도 있었고 근데 이런 세월의 흐름과 세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토록 강렬한 경험을 한다는 게 정말 이거는 문학작품에서만 할 수 있는 경험이에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오래전에 쓰인 작품 자체를 많이 안 읽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경험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 값지고 또 새로운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왜 이제야 내가 박완서 작가님의 작품을 이제야 읽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러분도 시간 되실 때 이미 많은 독자분들께서 박완서 작가님의 작품을 읽으시고 또 사랑하고 계시겠지만 아직 저처럼 안 읽어보셨던 분들이라면 박완서 작가님의 작품을 꼭 찾아 읽어보시기를 바랄게요. 진짜 정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볼 책은 이 책은 제가 전자책으로 구매를 해서 실물책은 따로 없는데요. 바로 김영하 작가의 아랑은 왜입니다. 출판사는 복복서가이고요. 이 책은 이전에 중편으로 쓰였던 아랑은 왜 나비가 되었나를 장편으로 새롭게 바꾸고 문학과 지성사에서 한 번, 그리고 문학동네에서 또 한 번 출간이 되었다가 최근에 복복서가에서 개정돼서 다시 출간된 책이라고 해요. 이전 판본에서 누락된 부분도 좀 바로잡고 또 조금 더 다듬어서 냈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아랑전설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요. 이 전설은 들으시면 디테일한 거는 제외하더라도 아마 그 이야기 라고 딱 아실 거예요. 조선시대 밀양 군수의 딸이었던 아랑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그 아버지는 벼슬을 버리고 밀양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후 새로 부임하는 군수들이 첫날 밤에 이유를 알 수 없이 계속 죽어나가고 이상사라는 새로운 군수가 또 부임을 해서 오게 됩니다. 부임 첫날 밤에 아랑의 원혼이 나타나서 나의 한을 좀 풀어주세요 라고 하고 이상사는 약속대로 범인을 잡아서 벌을 내리고 아랑의 한을 풀어준다. 이게 우리에게는 되게 익숙한 전설이잖아요. 이 책은 특이하게도 이 전설을 다룬 여러 판본들을 비교를 하고 각각의 논리적인 개연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따져보고 정옥낭자전이라는 또 하나의 판본에 좀 집중을 해서 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요. 특이한 거는 이 책은 기본적으로 소설이에요. 소설이고 서술자도 현대의 서술자인데 이 현대의 서술자가 조선시대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아랑전설을 현대적으로 다시 쓰게 할 때 그 아랑전설을 재해석한 소설을 창작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떤 부분을 새롭게 주목해야 하고 또 어떤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되는가 하는 거를 우리한테 이야기해주는 형식이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추리소설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말로 풀어서 설명하려니까 되게 어렵게 들리는데 실제로 책을 읽어보시면 딱 아실 거예요. 소설 쓰기에 대한 소설이면서 동시에 사건을 재구성하고 풀어나가는 꽤 복합적인 그런 구성이구나, 정말 독특한 책이구나 하는 거를 딱 아실 거고 약간의 반전도 있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레 좀 생각하게 된 것은 첫째, 야 정말 추리소설 쓰기 참 쉽지 않겠다 라는 거고 둘째, 이야기는 정말 살아 숨쉬는구나. 다르게 말하면 첫째는 한 명의 작가가 의도적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창작할 때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여러 명의 집단 창작자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또 변형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작가를 포함해서 과거 거리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던 이야기꾼이라든지 소문과 전설을 입에서 입으로 옮기는 대중들이라든지 이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다시 창작되고 좀 변화되는 이야기에 관한 것인데 첫 번째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추리소설 쓰기 참 쉽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꼭 추리나 미스터리 같은 장르가 아니더라도 하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 한 명의 작가가 완결된 소설로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이 필요한지 이것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 작업인지를 이 책이 좀 느끼게 해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가 살아 숨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예를 들어서 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이 소문이 되고 또 설화나 전설이 되어서 퍼질 때 이것저것 막 왜곡이 되기 마련이잖아요. 말하자면 이야기의 판본이 수없이 많이 생겨나는 거죠. 그 저자의 이름만 없을 뿐 수많은 이야기가 생기는 건데 그리고 그것이 문자로 기록될 때 또 기록자의 관점이 반영이 되면서 또 다른 판본이 생기고 이 책은 그런 역동성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의도한 창작이든 혹은 의도하지 않은 창작이든 그래서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 책의 전체적인 구조도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분량이 꽤 짧은 소설이라서 저도 꽤 빨리 읽기는 했는데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뭐랄까 원체 수많은 가능성을 애초부터 품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책은 끝났어도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를 정말 잘 느끼게 해주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김영하 작가님의 작품도 역시 많은 분들이 이미 읽어보셨겠지만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이 책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네 권이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들 중에 여러분께 따로 소개를 하고 싶었던 그런 책들이고요. 각자 다양한 분위기와 또 다양한 소재 혹은 주제를 담은 책들이기 때문에 각기 다른 매력으로 좀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독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 이런저런 좋은 책들을 많이 만나서 작년보다 책 리뷰 영상을 조금 더 자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얼른 읽고 또 영상에서 리뷰하고 싶은 책들이 저기 산더미처럼 쌓여있거든요. 그렇다는 게 저로서는 너무나 행복하고
또 약간은 초조해지는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새학기가 돌아오고 있어서 좀 빨리 읽어야 되는데, 빨리 영상에서 소개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앞으로도 찬찬히 차근차근 읽고 여러분께 또 소개하도록 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잉! 이 영상에는 퍼플레인으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은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